감상을 마치고 박수로 강의를 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강의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과학적인 내용은 빅뱅 이전인데 불교와 관련돼서는 이것이 현상적 실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27번째 부분인 무단무멸부인데, 무단무멸부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아트만과 같은 상주불멸의 실제를 부정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는 것은 유의법으로서 뭐 금강경 뒤에 나옵니다만은 번개가 꿈과 같고 있을 것 같은 헛것이다 하지만, 헛것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또 뭐 실제가 있다. 또 현상적 실제인데, 오늘 저는 실제가 무엇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우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 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드린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여기에 27번째 단절과 소멸의 초월에서 무단무멸부를 조계종 표준 독성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가 이상해서 안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걸 지적만 할 거고요. 뭐냐면은 수보리어 그대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어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장이 이상하죠. 부처한테는 무슨 원만한 게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은 알 수 없어서, 저는 산스크리트도 잘 모르고 한문도 잘 몰라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번역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보리 이학자 신념 열애 불이구족 상고 득 안욕따라 상마삼불이라. 그래서 여기가 바로 문제인데, 우선 김용옥 박사의 금강경 강해를 보면 여기를 잘못 해석하면, 다시 그 앞에서 끊어서 해석하면 조계종 표준변처럼 열애는 상을 구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삼불 무상정등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 문장 전체, 불은 문장 전체에 걸리는 부정사로서 해석을 하자면 열애는 상을 구조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것은 아니다가 된다. 이러면 뜻이 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또 살펴봤더니, 강묵 스님은 한문하고 그 산스크리트 본을 택해서 해석했는데 바르게 해석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요. 부처의 특징인 32가지 상을 구족하였기 때문에 열애가 무상정등각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요. 그래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32가지 대인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열애가 무상정등을 깨달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보살승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법의 소멸이나 단멸을 인정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거기 때문에 헛것이라고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단멸상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상적 실제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하면 보살승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법의 소멸이나 단멸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단멸, 소위 우리가 단견이라고 그러는데, 상견과 단견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인 스님은 굉장히 번역을 한 걸 하니까 짧게만 얘기하셨는데, 수보리여 너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로 낸 사람은 모든 법이 단멸했다는 생각을 낸다고 하지 말지니
안욕더라 삼막삼벌을 낸 사람은 법의 단면상을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상정등을 얻은 사람은 비록 이 현상이라는 것이 다 마음이 지어낸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단면상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속에 어떤 진리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해석은 결국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라 무엇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그 상이 바로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리의 단면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열애에 관한 설명을 부정한다고 해서 열애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이다 할 때 그걸 전부 다 그거 아니다 아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법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오늘 무단무멸분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설은 그 전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복습 삼아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인들은 진리를 이성으로서 도달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렇다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부정하는 거거든요. 부처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규정하는 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설명하기에 정말 이해하기 좋은 물리학적 원리가 상보성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만 오늘 복습삼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얕은 진리는 그 반대가 틀렸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더 깊은 진리가 있다면 그 반대 역시 더 깊은 진리가 된다. 그 다음에 명확성과 진리성은 상보적이다. 이 명확성이란 말은 진리가 무엇인지 부처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아주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엉터리가 된다는 뜻이죠. 진리성에 멀어지가. 또 애매하게 비슷하게 대충 설명하면 대충 맞지만 정확하게 부처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38,000에 떨어진다는 그런 뜻인 거고 괴들의 부전성 전리는 우리가 아무리 언어로서 수학적인 진리로서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는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 그런 뜻이니까 바로 무단무멸분을 이해하는 데 좋은 원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우리가 불교와 서양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는 좋은 하나의 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니샤트도 똑같은 말을 하죠. 우파니샤트도 보면은 진리는 뭐 32가지 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규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네티네티뿐이다. 이것이라고 해도 아니다 그러고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네티네티, not this, or neither this or not, or that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그것이 불교에서 오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 해서 부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고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또는 부처님의 13무기라 그래서 우주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하고 물을 때 대답을 안 했죠. 그리고 선종에서는 언어도단 심행초멸, 분리문자 교회벌전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해서 문자로 말해서는 참 뜻을 말할 수가 없어서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그 본질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바로 무단무멸부가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전에 나온 지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단무멸의 요지는 뭐냐면은 바로 보통 사람들이 상을 세우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규정을 하고 또 상을 보면서 자기가 보는 세상을 우리는 반드시 표상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싼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열애는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칭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명칭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명칭이라는 하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하는 말씀이 부처님의 쌍유타 니까야 1장 67절에 나오는데 언어로서 세계를 그리고 명제로서 사실관계를 나타내고 명칭으로 대상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범부의 착각일 뿐이다. 그래서 범부가 언어가 지칭하는 것은 가유입니다. 실제성이 없어요. 실제성이 없으니까 허무냐? 그렇지는 않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현상적 실제로서 그 속에 또 어떤 말할 수 없는 뭔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언어로 표시하지 못해서 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허물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진리에 상이 없다는 말을 법신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만다는 단멸상을 내지 마라. 결국 그것이 중도이치죠. 중도이치를 무단무멸분이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말로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하고 이성적 사유로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비유를 들자면은 지도가 실물은 아니지만 지도가 있어야 방향과 위치를 말해주는 것 같은 이치에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는 필요하다. 진리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해주는 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단부멸분의 참뜻이라고 해석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 규정을 하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에 규정을 하고 그런 상을 세워서 세상을 보는데 우리가 보는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뭔지 이번에는 우주를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강의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중근기인들이거든요. 중근기는 이런 건 되게 눈 감고 저렇게 살아라 그 하자 부탄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알아야 되고 따져보고 그 간접적인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자연 현상을 살펴봤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상을 봤는데 오늘은 뭘 보냐면은 관측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현상이 이러이러한 것을 규정해 왔고 거기서 이율 배반이나 이중성을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현상이 그대로 실제는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어떤 진리를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무단무멸분의 이치를 우리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에는 우주 자체의 상을 한번 보죠. 빅뱅과 또 빅뱅 이정 다중우주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한번 진리를 느껴보자. 뭐 깨닫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느껴보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간의 성질, 매트릭. 요거는 아주 쉬운 건데 비유를 들기 위해서 이 삼각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같은 삼각형인데 이것이 같은 삼각형이라는 걸 위에서 볼 줄 모르고 요 밑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요 C의 길이는 요렇게 요것이 C의 길이일 거예요. 밑에서만 바라보니까 요 사람이 바라볼 때는 C의 길이가 요렇게 바라보니까 요것이 C의 길이 이렇게 보일 테고 이렇게 보일 테죠. 다 뒤죽박죽 놓긴 하지만은 여기에 불변의 이치가 하나는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은 뭐냐면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은 여기나 여기나 다 같습니다. 이 비유만 갖고는 여러분들께서 저게 도대체가 뭘 우리가 변하는 현상 속에서 불변의 진리를 본다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갖겠지만 한번 민코스키 공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전에 제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에 좌표가 있어서 이 사람은 X 프라임으로 보고 이 사람 Y 프라임으로 보고 Z 프라임으로 보고 이 사람은 시간은 T라고 보고 거꾸로 됐어요. 여긴 빼고 여기다 두고 여기서 움직이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이걸 X 프라임이라 보고 여기를 Y 프라임이라 보고 Z 프라임이라 보고 T 프라임이라 봐서 여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 사람은 이것을 X라 보고 요 거리를 X라 부르고 요 사람은 요 거리를 X 프라임이라고 볼 거예요. 물론 요 거리는 처음에
원점에서부터 일치해서 시간이 0일 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거리는 VT가 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X 프라임은 루트 1 마이너스 V 제곱 오버 C 제곱분의 X 마이너스 VT. 그 다음에 뭐 Y 프라임하고 Y는 같고 Z 프라임하고 Z는 같지만은 T 프라임은 루트 1 마이너스 V 제곱 오버 C 제곱분의 T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의 X라고, 물론 여러분이 기억 못해 좋아요.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 소개했다는 건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는 시간과 이 사람이 보는 시간은 너무너무 다른데, 다시 말해 이 길이를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요것을 제가 길이해 보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길이가 짧아 보이는 것처럼 다르긴 하지만은 여기에 불변의 이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본 시간과 이 사람이 본 시간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서 여기에 그 D는 딴 뜻이 아니라 짧은 거리라는 뜻에서 보면은 dx 프라임 제곱 더하기 dy 프라임 제곱 더하기 dz 프라임 제곱이라고 하면은 요건 유클리드 공간에서 공간의 길이죠.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유클리드 공간에서 아까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 했으니까 3차원 공간이라면 2차원 공간이라면 이렇게 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 하겠지만 3차원이니까 z가 하나 더 들어갈 테고요. 근데 시간까지 넣으면 이 사람은 뭐냐면 c 제곱 d의 t 프라임 제곱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민코스키 스페이스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부호를 바꿔줘서 여기다 빼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이 말하는 시공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x 붙이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여기는 c제곱 dt의 제곱 빼기 이 사람은 프라임이 없으니까 dx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 더하기 dz의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시간의 길이에서 자기가 본 공간의 길이를 빼주면 그걸 프라임을 움직이는 사람이 보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보건 빨리 움직이건 작게 보건 로켓을 타고 가서 보건 누가 보건 간에 요 길이는 항상 똑같아요. 그게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이 성립하는 세계를 민코스키 공간이라고 하는데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공간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다 더한 거죠. 그죠? 근데 민코스키 스페이스에서는 시간의 제곱에다가 공간, 요건 가로를 치면 다 플러스가 되니까 공간의 길이를 빼줘버리면 그건 불변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관측자마다 속도가 다 달라서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간이 또 공간이 다 달라요. 제멋대로. 어떤 사람은 100년이 흘렀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흘렀다는 100년을 로켓을 타고 가는 사람이 볼 때는 하루밖에 안 걸렸다.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본 시간과 여기 t가 바로 시간인데 그 사람이 본 시간에서 그 사람이 측정한 공간의 길이를 빼줘버리면 그건 불변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여기 누가 움직였던 간에. 그래서 많은 것이 변하는 가운데 불변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제멋대로니까 제멋대로 되는 걸 다 이렇게 어떻게 더하고 빼고 해버리면 역시 그것도 불변입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트릭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메트릭이 몰라도 좋은데 변하는 것 가운데 어떤 불변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자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길이를 다르게 보고 나타나는 물리 현상도 다르지만 적어도 메트릭은 변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보는 물리 법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리 법칙을 이렇게 봤어요. 이 공간 두 개를 놓고 봐서 어떤 물리량 이 A, B, C가 있거든요. 이 A와 B와 C라는 물리량을 O라는 사람이 봤고 움직이는 사람 또는 중력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이 물리량을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에서 다 물리량이 뒤바뀌었습니다. 그 엉망됐어요. 이제 현상을 볼 때는 현상을 놓고 보면은 여기에는 정말 다 다르게 봤으니까 무엇이 맞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헛개비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 같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ABC라는 어떤 기초적인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이 있어서 그 물리량의 법칙이 만일 예를 들어서 A가 B 곱하기 C라고 주어진다면 여기서 똑같이 A'은 B' 곱하기 C'에서 물리법칙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변하는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불변의 진리를 찾아낸 거니까 이성적 사유와 언어와 분별에 의해서 진리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있다. 여기에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단무멸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의 손가락처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무상해요. 사실. 왜냐하면 현상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이 변할 뿐 그 이면에는, 이면이라 해서 그걸 떠난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이면에는 어떤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그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냐, 진여냐, 여여냐 이렇게 말할 자격은 저한테는 없지만 적어도 물리학을 통해서 본다면 그럴 것 같은 암시는 우리가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중력장과 매트릭을 놓고 보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빅뱅 이론을 위해서 약간 필요한 건데, 지난번에 간단한 중력장과 매트릭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 길이, 그 공간과 시간에 의해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그 공간의 길이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슈왈츠 실드 공간,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볼 필요도, 애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뭐 좀 물리학자들이 어떤 모양을 하든 구하나 보다 정도만 알면 됐지,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뭐 계속 논문 발표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계산해요. 1월 강의에서는 제가 여기서 DS라 불러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기 대신에 요 C제곱분 2GM을 RS라고 뒀어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식입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려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클리드 공간하고 민코스키 공간은 쉬워서 간단하기 때문에 칠판에 써서 말씀드렸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면은 복잡하니까 여기서 쓸 수 없었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슈발츠 실드, 요 같은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이제 이성과 유율배반, 우리가 사물은 이성적으로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죠. 그래야 돼요. 사실 진리를 알려면. 그래서 우주의 크기와 시초에 대해서 불교하고 칸트가 너무 똑같이 얘기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우주의 크기와 시초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에는 궁극적으로 이 배반이 따르는 것일까? 인간은 우주에서 어떤 역사를 만나게 될까? 과학자들 이런 것이 될까?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바로 여기에 나온 칸트의 이율배반처럼 세계의 시초와 공간의 유한무한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문 이유는 어떻게 말해도 거기에는 모순이 생긴다는 걸 암시한다고 하는데, 칸트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함께 썼습니다만은, 세계는 시간적으로 시초가 있느냐 하면 있다고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해버리면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이고, 그럼 시초가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무한하다고, 그러니까 시작이 없다고 생각하면 또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고, 공간적으로도 유한하다고 하면 모순이 생긴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그러면 공간적으로 한정됐으면 무한해야 될 테니까 그럼 무한하다 그러면 또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여서, 이게 유명한 칸트의 이율배반이라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원자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다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이성에는 이율배반에 따른다는 것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뉴턴도 골치가 아팠습니다. 뭐냐면 별들이 있는 게 우주인데, 우리가 보는 우주는 뭐 유한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있는 우주는 유한해 보이는데,
유한하다 그러려면 저게 쓴 대로 곤란하죠. 여기는 그리지 않고요. 그릴 필요 없네요. 그리려고 나갔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여기 보이지 않지만 있어서 안 그릴 텐데. 뭐냐면은, 여기 봅시다. 별들이 이렇게 유한하게, 우주가 유한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별들, 가운데 별들이 잡아당기니까 수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우주는 수축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뉴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칸트의 이율 배반과 같은 것을 뉴턴이 깨달은 거죠. 물론 뉴턴은 칸트보다 먼저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주는 무한하다 그랬어요. 무한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수축할 거 없죠. 무한하고, 무한한 별들이 우주 공간에 고루 퍼져 있어서 서로의 중력을 상쇄했기 때문에 별들은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 우리가 보는 우주처럼 그냥 북극성은 되게 그만한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은하수는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려지책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변하지 않고 이런 모양으로 우주가 있는 거다. 근데 이건 조금 있다가 불교가 이성 분별지를 벗어나라고 해서 그 절에 가면은 아르마리 지식을 버리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또 오로지 사유만 갖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턴이 고민했던 이런 문제들을 칸트는 논리적으로 증명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그렇게 우습게 보일 것은 아닙니다. 올베르스 역설이라는 것이 독일의 천문학자 올베르스는 우주가 무한하다면 밤하늘이 대낮까지 밝아야 한다고 주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무한하니까 무한한 데서 오는 별이 다 보니까 대낮까지 밝아야죠. 밤과 낮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밝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밝아야 되냐면, 여기 보이듯이 우주가 유한하다면 요게 별이 하나 있어서 요만 하나의 빛이 오겠지만 2배가 되면 별이 4개 있을 거고 3배가 되면 9개 있을 거고 굉장히 많아지니까 여기서 오는 별빛이나 여기서 오는 별빛이나 빛이 세기는 줄지가 않아요. 따라서 우주가 무한하다면 밝아야 돼요. 대낮같이. 근데 밝지 않잖아요. 밤하늘이 깜깜하잖아요. 이거 고민스러운데 이거를 해결한 사람은 칸트도 아니고 뉴턴도 아니고 누가 해결했냐면 여기 써놨죠. 에드가 알란 포.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시인이나 음악가 또는 그 화가들은 대단한 직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주 쉬워요. 듣고 보니까 정말 되게 쉬운데 뉴턴도 고민했던 거를 올베르스의 역설을 해결한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라 검은 고양이 등을 쓴 추리소설 작가 에드가 알란 포다. 저는 좋아해서 옛날 대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에드가 알란 포 소설 많이 읽었는데 한 번쯤 여러분도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봅니다. 포우는 1848년 출간한 유레카라는 신문잡지에서 이런 말 썼어요. 광활한 우주 공간에 별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따로 있을 수는 없으므로. 그러니까 다 별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주 공간에 대볼이 텅텅 비어서 안 보이는 건 뭐냐? 천체로부터 방출된 빛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무한한 데에 있는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우주가 무한하다면 아직 우주가 무한하다는 말 하다든지 그런 말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물 인식이나 방식이라든가 또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어떤 이율 배반을 이런 식으로 또 피해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빅뱅 이론이 뭔지 이제 설명드리고 거기서부터 우주의 모양, 소위 상을 여러분들 이제 구경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라고는 제가 절대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왜냐면 아인슈타인 본인도 아인슈타인 방정식 못 풀었어요. 슈바츠 실드가 풀었을 뿐이고 또 프리드만이 풀었고 자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구하면은 여기에 여기 우변이죠. T는 물질의 분포입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고 이런 상수 같은 건 여러분 그냥 생각지만 그냥 구경만 하시라고 했으니까 뭐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은
그건 안 되고요. 그냥 구경만 하시면, 영화 보듯이 구경만 하시면 여기가 물질입니다. 이쪽은 뭐냐면 우리 우주의 시공간의 구조를 그려준 순전하게 기하학적인 내용이니까 인간의 사유에 의해서 나온 양들이에요. 여기는 요 람다는 일단 생각지 마시고요. 요 람다는 여러 가지 이제 재미난 전설이나 이 얘기들을 이제 제가 좀 이따가 해드릴 테니까 일단 요건 생각지 마시고 요것만 생각하세요. 요거 시공간의 모양과 뭐를 보여주는 순전하게 사유에 의해서, 사유란 말은 손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하학적인 양이고, 요거는 실제 관측에서 얻을 수 있는 물리량인데, 아인슈타인 장방적이 말해주는 것은 시공간의 모양을 말해주는 기하학적인 양과 우리가 관측에서 얻을 수 있는 물리량을 이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의 분포에 의해서 시공간의 구조가 결정되고 시공간의 구조에 의해서 물질이 운동을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생각이니까 이걸 그 생각을 기호를 같은 걸 수학이라 본다면은 바로 육식이 작용이니까 이쪽이 경분에 의해서 바라본 거라면 이쪽은 우리가 바라본 상분을 연결해 준 거라고 그 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 하나에 굉장히 물리학 모든 걸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학문인데, 이 식 하나에 우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우주의 운명이 들어있고 블랙홀이나 웜홀의 존재가 있고, 하여튼 우리가 우주에 관해서 말하는 모든 게 요 람다 말고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빅뱅도 물론 들어있고요. 요거 이제 구경을 하셨으니까 람다에 관한 얘기를 좀 이따 할게요. 먼저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발표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기하학적인 양이죠. 람다가 없죠? 그게 물리량. 그래서 1915년에 발표한 중인데, 근데 아인슈타인은 뉴턴과 달리 그 올베르스의 역설이라든가 뭐 무한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유한한 별만 생각했어요. 근데 유한한 별이 있다면 뉴턴이 고민했던 것처럼 잡아당기니까 우주가 수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한한 공간에 물질이 분포되어 있다면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이 물체들은 서로 잡아당기고 결국 물체의 중심부를 해서 수축해버리니까 우주가 똘똘 뭉쳐서 요만한 주먹만한 덩어리로 될 수가 있어요. 그걸 피하려면 바로 뉴턴이 고민했던 문제인데, 뉴턴은 이걸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한하다 그랬는데, 무한하게 했더니 올베르스 역설이 생겨가지고 밤하늘이 밝아야 된다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은 이걸 쉽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안정적인 우주 모형을 만들려면 물체가 중력에 대항해 물체들을 밀어내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밀어내는 힘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밀어내는 힘은 도대체 만들 방법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람다를 넣어버리면 밀어낼 수 있어요. 그 람다를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중력을 잡아당기는 힘에다가 밀어내는 힘, 소위 요즘 말하는 암흑에너지예요. 그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아인슈타인이 람다를 집어넣었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아직 말하지 않고요. 이 람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1915년 발표했던 기하학적인 모양에다가 그걸 밀어내는 힘을 넣기 위해서 람다를 넣었고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단순한 이유거든요. 상당히 그럴듯한 거죠. 그래, 근사한 아이디어인가. 그런데 우주 상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오거든요. 암흑에너지인데, 요거는 여기서는 제가 시간 때문에 강의 못하는데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질문해 주세요. 왜 우주상수가 필요 없다는 아이디어가 뭔지. 요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란다우 원리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시나요? 란다우 원리는 정보를 지우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근데 그 란다우 원리하고 연관시켜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질문을 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면 좀 뭐 다 이해했다 생각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네. 이제 우주의 팽창과 이론과 관측이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어렵진 않고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먼저 프리드만은
여러분 풀라 그러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매트릭이란 말을 그냥 제가 도입했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거리면 그 불변의 진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매트릭을 통해서 뭘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프리드만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게 은하의 속도는 거리에 대해서 멀어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방정식을 통해서. 이런 걸 듣고서 어렵다 그러실 건가요? 이건 풀지도 않았는데 어떨 거 아니야. 아, 그냥 어떤 그 프리드만이라는 천재가 푸니까 뭐 그랬다 하더라. 이렇게 알면 될 거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하여튼 풀면은 그 아까 슈발츠 실드가 구했던 그 매트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물주물 하면은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프리드만이. 그 다음에 알렉산더 프리드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우리가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뭔지, 학문이라는 게 뭔지, 수행이라는 건지 뭔지를 좀 생각해보는 어떤 그 사건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소개시키는 건데 1922년, 아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에 발표됐고 17년에 람다를 도입해 발표했잖아요. 근데 1922년 러시아의 수학자 프리드만은 우주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하고 팽창하니까 변할 거 아니에요. 이를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이 중력장 방정 우주 상성을 빼버렸어요. 람다를. 빼고 풀어봤더니 그 결과 우주는 우주 전체의 질량에 따라 팽창할 수도 수축할 수도 있는 거. 아까 아인슈타인은 그 수축할까봐 람다를 넣었는데 그거 없어도 팽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알게 되었고 1924년 영국의 학술지에 발표했으나 학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이 안 그렇다는데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우주가 뭐 팽창한다, 수축한다 이런 말 하니까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학자들의 태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리드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균질하고 정제한 우주라는 것은 필요 없고, 그런 전제나 그런 전제도 필요 없고, 우주 상수의 도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원래 19년에 발표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하면 우주가 팽창하게 되어 있고 어떤 조건이면 수축하게 되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한테 이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아인슈타인이 프리드만이 계산이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냥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정말 계산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틀렸다고 하니까 프리드만은 자신의 계산이 틀리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 편지 읽어보지도 않고 일본 여행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리드만도 어떤 사람이냐면 16살 때 이미 그 다른 수학자들이 못 푸는 문제를 풀어서 대단한 천재를 알려진 사람이니까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졌거든요. 다른 러시아 수학자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계산을 컴퓨터시켰더니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동료 수학자인 여기 크로코프가 아인슈타인이 레자를 방문했을 때 무작정 쳐들어가서 아인슈타인과 단판을 지었습니다. 왜 틀리지 않았는데 틀렸다 그러냐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글을 학회지에 싣습니다. 근데 프리드만이 아인슈타인 만나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또 아인슈타인 휴가를 떠나고 속상했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프리드만은 그냥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학계에서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컸다고 소문이 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진선미라는 것이 뭔지, 그 학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진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불교처럼 수행을 통해서 진을 추구할 수 있다는데 아인슈타인의 편견이 프리드만 방정식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일지 또는 수도승은 자신이 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죽나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수행과 학문과 예술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세상에 천재는 많은 법이니까 프리드만이 그렇게 할 때 이 가톨릭 신부입니다.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벨기에의 신부가 좀 늦긴 했지만 프리드만보다는 좀 늦지만은 3년쯤 늦어서 1927년 좀 더 자세하게 계산했죠. 팽창하는 우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허블 법칙을 유도하고 바로 허블 상수를 계산했는데 이게 뭔지 허블 법칙이나 상수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최초로 우주가 대폭발에부터 생겨났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릴 알란 구스라는 급팽창 이론을 발표한 알란 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자기가 논문을 쓴 당시에는 몰랐지만 내가 발견한 점점 빠르게 팽창하는 공간은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상대성 이론의 우주론적 초기의 그 해 중 하나였다. 바로 1917년 우주 방정식을 재발견했는데 이것은 르메트르가 1925년 MIT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쓴 걸 내가 다시 살린 것에 불과할 정도로 르메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프리드만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르메트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927년 이게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회의인데 그 양자론에 의해서 보어하고 아인슈타인하고 토론에 의해서 보어가 아인슈타인을 깨트린 그 회의인데 거기에서 르메트리가 그 자기 이론을 발표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수학 실력을 인정하지만 물리학적인 식견은 정말 형편없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답이 나온다 그래서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진리인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그런 눈은 없고 그냥 수학적인 답만 갖고 그게 진리인 줄 말하니까 당신 공부 좀 더 하시오. 좀 깨달으시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몇 년 후 허블이 천문학자로서 관측을 한 거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관측해서 발표했더니 그때 세미나에서 르메트리가 똑같은 이론을 발표했더니 이 세미나에 참석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우주 창조 이론에서 가장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이론이요. 이게 학문세계에서 일어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드윈 허블의 관측을 보면은 이거 굉장히 쉬워요. 이것도 상대성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보통 여기 까만 줄 있잖아요. 그죠? 까만 줄. 요 까만 줄이 뭐냐면 원소마다 그 원소가 내주는 어떤 특별한 그 빛이 있어요. 그 빛의 파장이 어떤 곳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만일 은하가 있을 때 정제 있을 때는 만일 이런 빛이 있었다 칩시다. 이렇게. 요것은 노란색 근처에서 이런 빛을 냈고 요것은 초록색 근처 이렇게 냈다 치면은 은하가 우리한테 멀어지면 요 원소가 내는 요 스펙트럼이 빨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도플레거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은하가 가까워진다면 요 원소들이 내는 이 스펙트럼이 가까울 때는 푸른색 쪽으로 이동해요. 요걸 알게 되면은, 요것만 측정하게 되면은 은하가 우리한테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또 그 속도까지 알 수 있어요. 요것을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거리 측정을 통해 봤더니 은하가 멀수록 적색 편의가 심했거든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허블은 은하들이 거리에 비례하여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결론을 얻고 허블 법칙을 밝혀냅니다. 다시 말해서 거리에 비례해서 멀어진다. 그 허블의 법칙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여 이후 대폭발을 일으키기 뒷받침해서 우주가 처음에 요만했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이것이 거리가 멀수록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허블이 관측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관측 사실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자기 그 고집을 꺾고 우주가 팽창한다 해서 르메트를 보고 당신 이론은 정말 아름답소 하고 말한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이 아까 아인슈타인이 람다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프리드만이 람다는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 허블이 관측에 의해 우주 팽창 사실을 확인되자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방정식에 우주 상수를 도입한 것을 후회하면서 The biggest blunder of my life. 내 인생 일생일체 최대 실수라고 말했어요. 그 필요 없는 데 넣었다고. 근데 참 천재는 실수해도
그게 실수가 아닌가 봐요. 20세기 말에 21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현대 우주론은 우주 상수, 이걸 우리 암흑에너지라 부르는데 이것이 있어서 더 우주를 빨리 팽창시킨다고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 말은 우주 상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과 제가 여기서 발표한 건 좀 다를 텐데 그건 뭐냐면은 우주에 관한 측정은 굉장히 어려워서 1990년대 말에 측정한 거, 2000년 초에 측정한 거, 2000년, 10년 이후에 측정한 게 다른데 대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한 4%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우주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물질이 한 2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주의 진공 속에 다크 에너지가 73% 된다고 나왔을 겁니다. 그거는 언제적 얘기냐면은 아마 1990년 말이나 2000 초.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또 71%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2012년인가 3년에 통계해 보면 되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슨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런 책상이나 별이나 관측하는 물질 있잖아요. 알고 있는 물질이고 오디너리 매터라 부르는데 그거는 5%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기는 있는 줄 아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는. 다시 말해서 뭔지 모른단 말은 양성자나 중성자나 전자나 이런 걸로 되어 있지 않은 이상하게 생긴 물질이 대개 27%. 그것 말고 우주에는 한 68% 정도 다크 에너지라 해서 암흑 에너지가 또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흑 에너지가 바로 아인슈타인이 도입한 우주 상수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암흑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아까 강의 끝난 다음에 질문 시간 잊지 말고 질문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게 뭔지. 이제 대폭발 이론과 우리가 한번 급팽창 이론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제 우주가 팽창하니까 이건 여러분 아이디어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팽창하니까 그 때문에 멀수록 빨리 팽창하니까 거꾸로 환산하게 되면 옛날에는 조그마한 점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가모브가 중심입니다. 가모브란 사람이 자기 제자 알파한테 시켜서 우주가 그 한 점에서부터 빵 하고 터졌다는 이론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장난꾸러기가 돼가지고 뭐냐면은 우주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보통 시작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그러고 끝을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는 알파, 베타, 감마의 이름이 들어오면 좋거든요. 자기 이름은 가모브고 자기 제자 이름은 알파니까 알파하고 감마는 있어요. 근데 베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인 한스 베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게 우주의 시초에 대해서 내가 논문 쓰는데 베타가 없어서 너 좀 네 이름 좀 넣게 해서 베타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3인의 이름, 여기 이 사람이 가모브, 베테, 알파입니다. 근데 이 베테는 이 일 말고 다른 걸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세 사람이, 이 3인의 이름은 1948년 우주의 팽창에 관한 체계적인 논문을 발표해서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니까 이 이론을 알파, 베타 이론이라고도 물리학자들이 불러줍니다. 근데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예측하는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가 10의 마이너스 33cm가 우리가 플랑크 기계였는데 그거보다 작은 한 점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온도와 밀도가 무한에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우주의 총량은 물론 일정하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가 이렇게 팽창했기 때문에 식어서 물질이 생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에는 폭발 후 3분의 2에 만들어졌다. 이걸 우리가 first 3 minutes에 가지고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최초의 3분이라는 제목으로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물리학자 쓴 책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3분의 1에 다 만들어집니다. 꽝 터지면서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 탄생 그 10의 30cm가 바로 43초에 해당하는데 우주 탄생 43초가 마이너스 43초가 지난 후에 길이는 10의 마이너스 33cm가 되고 온도가 10의 32승 절대 온도가 돼서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라 해서 이걸 우리가 파이어볼이라 부르죠. 이렇게 됐고 뭐 밀도 이런 건 다 계산했어요. 그 알파가 그 대학원생이 계산해서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열을 주지 않고 팽창하게 되면 식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빅뱅이라는 이름은 왜 유래가 됐냐면은 1949년, 48년에 알파, 베타, 감마가 대폭발 이론을 발표했더니 그 당시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은 그 아인슈타인의 정상 우주를 그 지지했던 팽창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처럼 그냥 이런 거다. 소위 스테이셔너리 그 유니버스를 지지한 사람이 토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949년 영국 BBC 방송사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국의 유명한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은 바로 앞에 앉은 미국 이론 물리학자 조지 가모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던졌다. 당신 말대로라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아주 옛날 어느 한순간에 빅뱅으로부터 만들어졌겠군요. 이렇게 좀 비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마시면서 빅뱅의 빅뱅은 폭발할 때 펑 소리와 같은 의성어로서 요즘엔 빅뱅을 대폭발로 알아듣지만 당시만 해도 펑 하고 터지는 소리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즉 말도 되지 않는 이론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붙였는데 그 말 듣자 사람들 다 이 이론을 빅뱅 이론이라고 이제 붙인 거예요. 근데 호일은 나중에 말하기를 자기가 조롱할 뜻은 없었고 그냥 그렇게 말했다. 이런 일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요. 여기서는 이론이 예측한 바를 말씀드리고 좀 쉴 텐데 이 이론이 뭘 예측하냐?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합니다. 다시 말해서 빵 터졌으면 그때 터질 때 빛이 나 이런 뜻이 돼요. 원래 아무 어떤 진공에서 어떤 에너지 덩어리가 생겨나면서 이것이 입자, 반입자로 생겨납니다. 입자, 반입자 생겼으니까 숫자 똑같거든요. 입자, 반입자는 만나면은 빛이 돼요. 그 빛이 됐다가 또 헤어졌다 하다가 만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중에 일부 조금은 남고 나머지들은 다 서로 만나서 입자, 반입자 소멸해가지고 빛이 됐으니까 그 빛이 이제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식어서 차가운 빛으로 우주를 꽉 차 있을 거다 해서 바로 그걸 우리가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광선은 뜨거운 데서 나오는 거고 적외선도 뜨거운 데서 나오는데 가시광선 더 뜨거운 데고 자외선 더 뜨거운 데죠. 근데 마이크로웨이브라면 굉장히 차가운 물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팽창하니까 식었으니까 그걸 이 사람이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 우주가 수소와 헬륨의 존재 비율을 정확하게 75대 25라고 예측을 해요. 계산에 의해서. 이 대학원생이 그 당시에 아무 자료도 없는데 이런 걸 계산한 거, 알파라는 대학원생이 계산했는데 놀랍죠. 근데 실제로 우주는 그렇거든요. 75%가 수소고 나머지가 25%가 헬륨입니다. 그래서 빅뱅의 증거는 이제 충분히 발견돼요. 허블이 법칙이 있어서 팽창한다는 게 나왔죠. 그럼 관측돼서 맞죠. 그 다음에 수소 헬륨의 비가 3대 1이라는 걸 알았죠.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웃기는 건데요. 오늘은 굉장히 좀 웃기는 얘기만 많이 하는데 여기에 미국의 물리학자 펜지아스와 윌슨이 65년에 발견해가지고 1978 노벨상을 받는데 그때 모든 물체에는 그 온도에 따라서 어떤 빛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75도 K 정도의 물체에서 나오는 배경 복사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은 전공은 물리학자지만은 이걸 할 때 물리학하지 않았어요. IBM 연구소에서 안테나에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잡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마이크로웨이브, 이게 마이크로파를 뭐라고 그러나요? 초단파가 이렇게 해도 지식 잡음이 나고 이렇게 해도 잡음이 나요. 어디로 해도 잡음이 나 죽겠어요. 이 사람들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 잡음 못 없애겠네.
보통 안테나는 방향을 바꾸면 잡음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방향을 놓더라도 똑같은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뭔지 몰랐고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세상에 없앨 수 없는 게 있고 없앨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프린스턴 대학에 로버트 디케이라는 또 뛰어난 물리학자가 이제 가모브 이론을 알고 상대성 이론을 잘 아니까 이 가모브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빵 터졌을 때 그 빛이 나왔다가 그게 팽창을 식어가지고 지금 대가에 2.75도 K 정도의 마이크로 파로서 우주에 꽉 차 있을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보자 하고 여기 사람들, 물리학자들 모인 데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이거 보면 아마 그 불교의 그 업설이 참 맞는 것 같은데 그때 누구가 있으면 그 회의에 누가 있냐면 펜지아스와 윌슨이 내 친구가 있었어요. 물리학자가. 그래서 디케가 그런 걸 프로그램 낸다니까 전화를 걸었거든요. 야, 지금 디케가 이런 걸 하는데 네가 발견한 게 바로 그거 아니냐? 한번 조사해봐 했더니 이 친구들이 다 조사해봤더니 모든 방향에 대해서 똑같이 2.75도 K의 마이크로웨이브가 우주의 배경복사가 있다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발견했다고 디케한테 말하니까 디케가 그럼 우리 할 필요가 없네. 발견했으니까. 하고 이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우주 배경복사가 뭔지도 모르고 우연히 이렇게 발견한 건데 그때 하필이면 디케가 발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이 돼버렸어요. 이게 물리학에는 이런 아주 우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빅뱅의 증거가 관측되었고요. 근데 가모보의 대폭발 모델은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팽창 이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빵 터져서 이렇게 우주가 된 건데 이 빵 터졌다는 것만 갖고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해결점이 뭔지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쉬도록 하죠.